내가 저름 잡으라고 막 그러면 난 사람이 뛰는데 한 7, 8m까지 한 3, 4명이 접근을 따로 추계로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붙들리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건 말이지 뭐. 그건 뭐 무법천지니까. 다음 날 동아일보에는 테러에 참가한 주먹들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린다. 또 그 사진을 본 한 독자의 제보로 단상에 오른 동대문 사단의 이름이 낱낱이 공개된다. 경찰로서도 더 이상 발뺌만 할 수는 없는 일. 결국 경찰은 6개월을 미룬 끝에 유지광을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는 그것으로 끝이 없고 더 이상의 배후는 없었다. 내가 비화 하나 소개를 할게. 장춘당 집회 사건 있잖아.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어떻게 힘을 얻어? 난 그때 힘을 얻은 거야. 그때 정재설이가 자유당 서울시당 선전부장을 했는데 장춘당 집회 사건 이후에 중앙당 선전부장이 됐거든. 그래서 장춘당 집회를 방해하는 지령이 거기서 내려온 거거든. 그래가지고 밀가루 티켓을 15만 불 받은 거야. 그땐 돈 줄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힘이 됐지. 동대문에서. 장충단 사건은 깡패라는 말을 언론이 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그때만 해도 모르니까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시끄럽지 않고 우리나라 건국을 초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지. 그때 나쁜 줄 알면 하나? 그때만 해도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지만 지금 하면 그게 다 잘못된 거고. 동대문 사단이 장충당 테러에 동원된 대가로 받은 그 밀가루 15만 번은 당시 돈으로 계산하면 4,600만 원쯤 되는 아주 큰 돈인데요. 그렇지만 이정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은 더 큰 소득은 바로 자유당 정권의 신임이었습니다. 이 신임을 바탕으로 이정재는 다른 주목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서울에는 어떤 주목들이 있었을까요? 당시 서울의 주먹 지도를 보면 동대문의 이정재, 종로에는 심정현이 버티고 있었다. 또 명동에는 이화룡과 정팔, 소공동인 홍영철이 있었고 광화문과 서대문은 장영빈, 최창수가 각각 분할 점령하고 있었다. 김두한이 정계로 떠난 종로에 그의 부하였던 아오마스 심정현이 이 자리를 잡은 것처럼 당시 1세대가 떠난 자리는 새롭게 떠오르는 2세대 주목들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나 시장이 발달한 다른 지역은 전통적인 주목들의 구역이었는데 비해서 이 시기에 새로 등장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영철이 자리 잡았던 소공동인데요. 이 지역도 작고 또 유흥가도 별로 없는 소공동이 어떻게 한 주목패의 구역이 될 수 있었을까요? 홍영철은 어떤 이권에 관계했던 것일까요? 55년을 전후로 당시 신문에는 거의 매일 중고자동차나 선박 같은 물품을 공매한다는 광고가 실렸다. 그것은 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원조기구 운크라가 우리나라에 무상 원조하는 물품이었다. 운크라가 제공한 물품은 주로 시설재나 원자재였는데 운크라는 명목상 원조 액수를 늘리고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매를 통해 원조 물자를 분배했다. 홍영철이 이끄는 소공동파는 바로 이 원조 물자 공매에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뭐 피복이니 뭐 기계니 무슨 자동차니 이제 고물된 것들 그걸 이제 버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버리는 걸 가만두면 우리가 찾아오는데 여기 이 땅에서 버려 어디다 버려? 그걸 뭐 비행기를 싣고 가나? 근데 돈 주고 살려고 너나 할 것 없이 아우성해. 그냥 경쟁 입찰이 돼가지고 그냥 비싸게 주고 사게 된다고. 이제 그걸 갖다 경쟁 입찰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대안이시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경쟁 입찰이 되지 않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응찰을 막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소공동 주목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예, 저 경매 공고를 보고. 일 없으니 돌아가시죠. 예? 말이 잘 안 들려? 경매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아니 아직 시작할 시간도 안 됐는데. 너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아니 뭐가 상관없다는 거요? 맛을 봐야 정신 차리겠구만.
이들은 담합 입찰로 구입한 물품을 다시 높은 가격을 받고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다. 주먹 앞에 뭐 그나 그 장사꾼 되는 사람이. 기껏 장사꾼 아니야. 그 물건 띄고 하는 사람이. 장사꾼이 무슨 힘이 있어? 1년에 수입이 상당히 컸었다면서요. 컸지. 어느 정도나 글쎄 나는 뭐 확실한 액수는 몰라도 엄청났어. 어떤 때 뭐 거짓말 같아서 가만히 하나씩 가지고 왔으니까 돈이. 그래도 부대 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잔뜩 두고 갔으니까. 돈을 그럼. 건중 친목회란 이름으로 시작한 대한실업협회는 흔히 폭력 주식회사로 불린다. 이들은 당시 돈으로 하루 500만 원, 1년이면 2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주목패들은 그중 20, 30%. 그렇다면 나머지는? 주목단체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 상용사 단체도 있었고, 정량원. 또 뭐 후생사업 하는 거, 그 당시만 해도 군대에서 후생사 같은 것도 하잖아, 이제. 그런 비슷한 거, 뭐라 할까, 군기관, 수사기관 같은데, 그 시방 뭐, 옛날에 특무대라고 하나 뭐, 그런 데서도 이렇게 협조했고, 돈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대한실험만 해도 그 정부에서 묻어주잖아. 정부라는 것도 뭐, 그런 데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면은 되지가 않아. 없을려면 하루아침에도 없을 수 있지, 사실. 그때만 해도 정치 자금 나올 때가 별로 없잖아. 요새는 기업이 커졌지만 그때만 해도 뭐 삼성이다, 뭐 대우다 이런 큰 회사가 있었나 없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 자금도 좀 만들고 온 게 건전한. 오로지 주먹 하나를 미천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주먹 꽤나 쓴다는 사람들은 모두 이 조직에 끼어들기 위해 달려들었다. 뭐야 이거 이 자식들 말하고. 당신 여기 회장이요? 그렇소마. 요즘 재미가 적으시다던데. 그 정도 해먹었으면 회장 자리를 내놓는 게 어때?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면 기웃거리지도 못하지만 힘을 좀 과시하면 적절하게 배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래. 주먹으로만 장사. 그렇지. 미천은 오로지. 그 엉터리지.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세상이고. 직군 같은 거 어디 꾸며놓고. 정말 엉터리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들 하시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얼마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다른 사람의 참여를 막고 자기들끼리 담합 입찰했던 법원 공매. 바로 그 법원 공매의 원조가 폭력 주식회사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폭력 주식회사에 끼어들어서 이권을 나눠 갖기 위해 싸웠던 주먹들. 그들은 구역을 두고도 끊임없이 충돌했는데요. 당시 동대문 사단에 맞설 만한 주먹 세력은 명동패밖에 없었습니다. 해방 후 좌익이 가장 먼저 둥지를 틀었던 명동은 건국전까지 서북청년단이 진주해 있었기 때문에 서북 사투리가 명동의 표준말이라고 할 정도로 이북 사람들이 많았다. 50년대 명동은 이화령과 정팔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북 출신인 시라손이 이성순을 영입함으로써 동대문 사단과 팽팽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동대문 사단은 55년 종로의 심종현, 서대문 최창수를 끌어들여 사무회를 결성했고 이정재와 유지광은 그 지위가 한 단계씩 격상된다. 그 뒤 광화문의 장영빈과 소공동의 홍영철마저 끌어들여 화랑동지회라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는데 이들은 청계천을 경계로 명동파와 끊임없는 싸움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게 이제 남북전쟁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저 북도 사람하고 이제 서울리가 남도 사람의 싸움이 돼버린 거지. 남북. 종로는 남도고, 저 명동은 북도고. 살벌했지, 그건. 하여 청계천을 서로 넘어가지를 못했으니까. 그 와중에 1958년 동대문 사단의 배신감을 느낀 종로의 심정윤이 명동 세력과 손을 잡고 동대문 사단을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세칭 충정로 도끼 사건. 이 습격은 미리 정보를 입수한 동대문 사단의 잠적으로 큰 충돌 없이 끝났다. 그렇지만 초저녁에 주먹패들이 집을 타고 떼지어 거리를 활보한 것은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이례적으로 깡패 소탕령을 내리고 헌병까지 동원된 소탕작전이 시작된다.
그렇지만 포탄은 동대문 사단을 비켜가고 명동 사단만 쑥대밭을 만들었다. 결국 장안의 주먹패는 동대문 사단만 남게 된 것이다. 그때 서울이 다 평정됐거든. 우리 종로 사가에서 명동파도 흡수됐고. 이 명동표마저 흡수함으로써 화랑동지에는 이미 서울에서는 유일한 주먹 조직이 돼 있었는데요. 그 화랑동지회의 회장이었던 이정재가 가는 길에는 이제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나아가 대권까지 거머쥐려던 이정재. 그런데 그가 자신이 갖고 있던 꿈을 막 펼쳐 보이려 할 때 생각지도 않은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1958년 국회의원 선거는 자유당의 인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치러진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기붕조차 당선 가능성이 희박했다. 이기붕으로서는 2인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신분이 반드시 필요했고 선거를 앞둔 서대문 경무대는 초긴장 상태였다. 서대문은 위험합니다. 이 당선 가능성이 50%도 안 됩니다. 그래요. 자칫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동안 공들여 쌓아놓은 탑이 모두 허사가 됩니다. 이천, 단양, 횡성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이천이라면 선친께서 사셨던 곳인데. 잘 됐어요. 2천으로 하죠? 2000이라면 상대 후보를 눌러 앉혀서라도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천은 이정재가 애썼던 곳이야. 그깟 깡패가 뭐 대수인가요? 어차피 깡패인데 깡패는 깡패에서 끝내야지 국회의원이 되면 날개를 다는 꼴이 되지요. 거 김두한을 보세요. 그럴까? 그래. 그럼 이천으로 하지. 이천에서 국회의원이 되려 했던 이정재는 커다란 시련에 직면했다. 절대 안 내놓으려고 그랬거든. 그때 나는 이천에 있었는데 포기할 당시에 그때 이제 가죽 잠바, 경찰관이 사법